이혼하고 싶어요. 아내 소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다. 5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냉랭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박진우는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결혼한 지 7년 아내의 눈빛이 이렇게까지 차가웠던 적은 없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다시 일자리 구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진우는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소영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담담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진우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 월급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그 돈으로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줬다. 명품 가방, 고급 의류, 해외여행.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진우는 지갑을 열었다. 사랑한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회사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진우는 징계를 받고 로펌을 그만둬야 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고 다시 변호사로 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지금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법무법인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소영은 진우가 실직한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외출이 잦아졌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혼을 꺼냈다. 진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좋았던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없으니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진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내를 위해 쏟아부은 수억 원, 강남에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가며 아내의 사치를 감당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낱 돈거래였단 말인가. 집도 팔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좁은 전세에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소영은 이미 짐을 싸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애초에 제대로 시작된 적이 있기는 했던 걸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진우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50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결혼 전 어머니가 하셨던 말. 진우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란다. 그때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말이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진우의 전성기는 찬란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한 건 30대 초반이었다. 그로부터 15년간 진우는 쉬지 않고 달렸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다. 오직 일뿐이었다. 그 대가는 달콤했다. 연봉은 해마다 올랐고 45이 되었을 때는 월급이 1,200만 원까지 올랐다.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뷰는 진우가 이룬 성공의 증표였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파트너 변호사 제안을 받았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80평이었다. 현관을 열면 바로 보이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와인 셀러, 안방에 워크인 클로젯. 진우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가끔 놀러와서도 불편해했다. 진우야,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니? 너무 허세 부리는 거 아니니? 어머니, 이게 제 능력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 왜 눈치를 봐요? 진우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번만큼 쓰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아내 소영도 이런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소영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백화점에 갔다. 매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다. 같은 옷을 세 가지 색깔로 사는 건 기본이었다. 600만 원짜리 가방을 2개 사오는 날도 있었다. 여보, 이거 예쁘지 않아? 한정판이래.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진우는 카드를 건넸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이 좋았다. 소영이 명품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진우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진우는 으스댔다. 우리 와이프 쇼핑할 때 보면 정말 귀여워. 뭐 하나 사려고 하면 꼭 3개는 사야 직성이 풀려. 야, 너 부럽다. 나는 마누라가 10,000원짜리 옷 사는 것도 눈치 보는데. 친구 민석이 부러운 듯 말했다. 진우는 뿌듯했다. 자신이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능력 있는 남편인 것 같아서. 하지만 지출은 점점 늘어났다. 아파트 대출금, 아내의 쇼핑, 고급 식당 외식, 해외여행. 진우의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았다. 들어오는 족족 나갔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계속 벌면 되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진우야, 소영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근데 엄마가 보기엔 내 돈을 좋아하는 것 같구나. 진우는 발끈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돈 없으면 사랑도 못 받아요.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깊게 쉬었다. 그때 진우는 몰랐다. 어머니의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려함의 정점에 있을 때 진우는 자신이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다. 추락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진우와 소영의 만남은 8년 전 한 사교 모임에서였다. 진우는 44살, 소영은 36살이었다. 소영은 그 자리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마치 여배우 같았다. 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던 그였다. 사법시험 준비하느라 20대를 보냈고 로펌에서 일하느라 30대를 보냈다.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소영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다음 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소영은 선뜻 만남을 받아들였다. 첫 데이트는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진우는 그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진우 씨, 여기 정말 좋네요. 처음 와봐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다. 진우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두 번째 데이트는 백화점이었다. 소영이 눈여겨보는 가방을 진우가 사줬다. 300만 원이었다. 오빠,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고마워요. 소영은 진우의 팔에 자신의 팔을 기댔다.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의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3달 만에 진우는 청혼했다. 서둘렀다는 건 알았지만 소영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소영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많았다. 젊고 잘생긴 남자들도 있었다. 진우는 불안했다. 빨리 결혼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어머니는 반대했다. 진우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 아가씨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니? 어머니, 저 이제 45이에요. 더 늦으면 결혼 못해요. 하지만 그 아가씨가 널 정말 좋아하는 게 맞니? 엄마가 보기엔 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세상의 조건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소영이가 예쁘고 젊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소영과의 결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강남의 유명 웨딩홀을 빌렸고 하객은 300명이 넘었다. 신혼여행은 유럽 한 달 일주였다. 파리, 로마, 런던. 소영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다 갔다. 여행 경비만 2천만 원이 넘었다. 신혼집은 대치동 80평 아파트였다. 15억에 샀다. 대출이 5억 있었지만 진우의 연봉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 결혼 초기 진우는 행복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퇴근하면 소영이 차려놓은 식탁이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백화점에 갔다. 하지만 친구 민석은 걱정했다. 야, 진우야, 재수 씨가 쇼핑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 통장에 돈 남는 거 있어? 아, 괜찮아. 내가 버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저축은 해야지. 우리 나이도 이제 45인데. 진우는 민석의 말을 흘려들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남편의 의무 아닌가.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소영의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점점 서먹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부부관계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았다. 진우는 불안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걸, 그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주면 되겠지. 그렇게 믿으며 진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결혼 3년 차가 되자 진우의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다. 월급 1,200만 원이 들어오지만 나가는 돈도 그만큼이었다. 아니, 어떤 달은 더 나갔다. 아파트 대출 이자만 월 2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소영의 쇼핑이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거기에 고급 레스토랑 외식, 해외여행, 명절 용돈. 계산해보면 늘 마이너스였다. 진우는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음 달 카드로 결제하는 시기였다. 신용카드가 5장으로 늘었다. 한도는 카드당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이었다. 여보, 이번 달은 쇼핑 좀 줄여줬으면 해.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영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왜요? 당신 월급이 모자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축? 우리가 왜 저축을 해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내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나았다. 그 무렵 진우는 부업을 시작했다. 주말에 법률 상담을 해주고 추가 수입을 얻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더 벌었다. 하지만 그 돈도 소영의 쇼핑으로 사라졌다. 어느 날 소영이 말했다. 여보, 내 친구 수진이 있잖아요. 걔가 신상 가방 샀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얼마인데? 800만 원이요. 진우는 깜짝 놀랐다. 가방 하나에 800만 원이라니. 여보,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친구는 남편이 바로 사줬다는데 당신은 왜 이래요? 돈 없어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사주면 되잖아요. 맨날 일만 하면서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소영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다음 날 800만 원짜리 가방을 카드로 긁었다. 한도가 초과돼서 다른 카드를 써야 했다. 그해 겨울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소영이 성형외과에 가고 싶다고 했다. 여보, 나 눈밑이 처졌어요. 이거 리프팅 하면 훨씬 젊어 보일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 2천만 원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형수술에 2천만 원. 그 돈이면 1년치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었다. 여보, 지금 우리 형편이. 형편? 우리가 대치동에 사는데 무슨 형편 타령이에요? 친구들은 다 관리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창피하잖아요. 결국 진우는 대출을 받았다. 신용대출 2천만 원. 이자는 월 10만 원. 소영은 수술을 받고 기뻐했지만 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부부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진우가 퇴근하면 소영은 이미 외출한 뒤였고 진우가 잠들 때쯤 돌아왔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거나 쇼핑을 했다거나. 어느 날 친구 민석이 진우를 불렀다. 야,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응, 좀 피곤해서. 재수 씨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야, 내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재수 씨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민석아, 그런 말 하지 마. 진우야, 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 지금 빚이 얼마나 돼? 진우는 고개를 떨궜다.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계산하기 싫었다. 카드 빚, 신용대출, 아파트 대출. 합치면 10억이 넘을지도 몰랐다. 괜찮아. 내가 계속 일하면 갚을 수 있어.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진우도 알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결혼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소영은 여전히 쇼핑을 했고 진우는 여전히 돈을 벌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갔다. 언제 멈출지 진우는 알지 못했다. 결혼 5년 차, 진우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카드 빚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5억. 합치면 6억에 가까웠다. 월급으로는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었다. 로펌 경영진이 진우를 불렀다. 박 변호사,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실수가 잦네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 로펌의 명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다. 빚 걱정, 아내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실수는 잦아졌고 의뢰인의 불만도 늘었다. 그의 봄 소영이 또 폭탄 선언을 했다. 여보, 우리 차 바꿔요. 차? 지금 타는 거면 충분한데. 친구 수진이가 벤츠 S클래스 샀어요. 나도 수입차 타고 싶어요. 진우는 눈앞이 캄캄했다. 지금 타는 차는 국산 중형차였다. 벤츠 S클래스는 1억이 훌쩍 넘었다. 여보, 지금 우리 상황이. 상황? 대치동 80평에 사는 사람이 국산차 타고 다니면 창피해요. 당신은 내 자존심 같은 건 생각 안 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차를 바꿨다. 중고 벤츠 E클래스 5천만 원. 할부로 샀다. 월 200만 원씩 4년을 내야 했다. 그해 여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연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최소 납입금을 내지 않으시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진우는 식은땀이 흘렀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남았다.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다.
70이 넘은 어머니에게 돈을 빌릴 수는 없었다. 친구 민석도 이미 여러 번 돈을 빌렸다.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파트. 지금 시세가 18억 정도 됐다. 담보대출 5억을 빼면 13억. 이 집을 팔면 빚을 모두 갚고도 7억 정도 남는다. 진우는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집을 팔까 해. 소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집을 팔자고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훨씬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당신 미쳤어요? 대치동 80평을 팔아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하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소영은 화를 냈지만 진우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한 달 뒤 아파트를 내놓았다. 17억 5천만 원에 팔렸다. 집을 정리하는 날 소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짐을 쌌다. 진우는 소영의 얼굴에서 실망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이사한 곳은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전세 3억. 빚을 갚고 나니 8억 정도 남았다.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로 월 200만 원 정도 나왔다. 진우의 월급 1200만 원과 합치면 월 1400만 원.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소영은 달라졌다. 말수가 확 줄었다. 진우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도 따로 했다. 부부관계는 완전히 끊겼다. 어느 날 밤 진우가 물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대화 좀 하자. 소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대화요? 당신이 집까지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내가 친구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빚을 갚으려고. 빚? 당신이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빚이 생긴 거잖아요. 진우는 가슴이 막혔다. 월급 1200만 원이 적은 돈인가.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에 드는 소득인데. 하지만 소영에게는 부족했다. 그날 밤 진우는 홀로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소유물을 갖고 싶었던 욕망이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결혼 7년 차 진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로펌 내부 감사에 걸린 것이다. 진우가 담당했던 한 건의 소송에서 중요한 서류가 누락됐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패소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로펌은 진우에게 책임을 물었다. 박진우 변호사,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파트너 회의 결과 당신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라뇨?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달간 당신의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뢰인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요. 진우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최근 몇 달간 집중력이 떨어졌고 실수가 잦았다. 빚 걱정, 아내와의 불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한 달의 유급휴직 후 자진 퇴사를 권고합니다. 그 말은 곧 해고를 의미했다. 진우는 멍하니 사무실을 나왔다. 15년간 몸담았던 로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다. 집에 돌아와 소영에게 말했다. 여보, 나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소영은 화장을 지우다 말고 진우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징계를 받았어. 사실상 해고야. 소영의 얼굴이 굳었다. 진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괜찮아. 나 변호사 자격은 있으니까
다른 곳을 알아볼게. 조금만 시간을 줘.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리고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이력서를 돌렸다. 하지만 업계는 좁았다. 로펌에서의 징계 소식은 이미 퍼진 뒤였다. 대형 로펌들은 진우를 받아주지 않았다. 중소 로펌조차 꺼려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진우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작은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월급은 300만 원. 이전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집에 돌아오니 소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짐이 담긴 캐리어 2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소영이 입을 열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부터 생각해왔어요. 당신이 월급 1,000만 원 받을 때는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300만 원이잖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여보, 내가 다시 더 좋은 곳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진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좋았던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없으니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7년.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집도 팔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좁은 전세에 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을 판 건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소영의 끝없는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진우가 만든 빚이었다. 하지만 소영은 그걸 진우의 무능력으로 돌렸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소영은 비웃었다. 다시 시작? 뭘 다시 시작해요?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48배 월급 300만 원 받는 변호사. 미래가 보여요? 소영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진우가 팔을 붙잡았다. 제발 가지 마. 소영은 팔을 뿌리쳤다. 나요.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내 인생 낭비하기 싫어요. 문이 열리고 소영이 나갔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진우는 주저앉았다.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 7년간 쏟아부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20억 가까운 돈, 강남 아파트, 명품과 고급차. 그 모든 걸 바쳤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진우는 울지 않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허탈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했나 싶어서. 밤이 깊었다. 진우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게 지금의 박진우였다. 소영이 떠나고 1년이 지났다. 진우는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진우를 맞았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한강을 조깅했다. 10년 만에 처음 하는 운동이었다. 퇴근 후에는 법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로펌에서 일할 때는 너무 바빠서, 아니, 아내의 소비를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진우가 다니는 작은 법무법인의 대표는 60대의 노변호사였다. 어느 날 그가 진우를 불렀다. 박 변호사, 자네 요즘 눈빛이 달라졌네.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대표님. 그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사실 내가 자네한테 맡기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네. 중소기업 특허 소송인데 상당히 복잡해. 진우는 그 사건을 맡았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고 판례를 뒤졌다. 소영과 살 때는 이런 열정이 없었다. 늘 빚 걱정, 돈 걱정에 시달렸으니까. 석 달 후 진우는 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뢰인인 중소기업 사장은 크게 기뻐했다. 박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승소로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진우에게 사건 의뢰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형 로펌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최선을 다했다. 반년 후 법무법인 대표가 다시 진우를 불렀다. 박 변호사, 자네 월급을 올려주겠네. 500만 원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말이야, 내가 내년에 은퇴하려고 하는데 이 법무법인을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네. 진우는 깜짝 놀랐다. 법무법인을 맡는다는 건 곧 대표가 된다는 의미였다. 대표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네라면 할 수 있네. 요즘 자네 일하는 모습 보면 확신이 들어.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술을 마셨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무렵 우연히 소영의 소식을 들었다. 친구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우야, 소영 씨 말인데. 응, 무슨 일인데? 그 사람이 사귀던 남자가 사기꾼이었대. 돈 뜯기고 도망갔다던데. 진우는 의외로 담담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그럴 줄 알았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사람 인생이니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야. 민석은 진우를 물끄러미 보다 말했다.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텐데. 진우는 웃었다. 응, 나도 알아. 이제는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1년 반이 지났다. 진우는 법무법인의 새 대표가 되었다. 월급은 800만 원으로 올랐다. 소영과 살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아니, 넘쳤다. 진우는 저축을 시작했다. 빚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돈이 차곡차곡 쌓였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이렇게 뿌듯한지 처음 알았다. 어느 날 진우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법률 상담 재능 기부였다. 돈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의 고맙다는 인사가 어떤 명품 가방보다 값졌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어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돈으로 아내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훨씬 가치 있었다. 진우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소영과 살 때는 늘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진짜 나 자신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 진우는 지금 50살 쉰의 나이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법무법인은 탄탄히 성장했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고 의뢰인이 끊이지 않았다. 진우의 연봉은 1,500만 원까지 올랐다. 예전보다 더 많이 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검소하게 살았고 번 돈의 절반은 저축했다. 나머지로는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는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법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였다. 진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우는 돌아봤다. 소영이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진우는 놀랐다. 소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염색도 안 한 머리, 값싼 옷, 피곤해 보이는 얼굴.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다. 소영 씨, 오랜만이네요. 소영은 어색하게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진우 씨,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마주 앉았다. 소영은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진우 씨, 저 사과하고 싶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우는 조용히 들었다. 소영은 계속 말했다. 저 그 남자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재벌 2세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 3천만 원 다 뜯기고 도망갔어요. 그래서요?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고시원에 살아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요. 제가 돈 없으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소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진우 씨, 저 진짜 후회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진우는 소영을 조용히 바라봤다. 2년 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소영 씨, 저도 감사해요. 네.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봤다. 소영 씨가 저를 떠나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2년 동안 전 많이 변했어요. 법무법인 대표가 됐고 연봉도 예전보다 더 많이 받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소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영 씨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전 소영 씨의 외모만 봤고 소영 씨는 제 돈만 봤죠. 진우 씨,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저도 소영 씨도 서로를 이용한 거였어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영 씨도 이번 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돈과 외모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행복하게 사세요, 소영 씨. 그리고 다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진우는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슴이 후련했다.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한 달 후 진우는 법률 봉사활동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수진, 48살의 중학교 교사였다. 이혼남의 법률 상담을 도와주러 온 사회복지사였다. 수진은 소영과 달랐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명품을 좋아하는 대신 책을 좋아했다. 돈을 밝히는 대신 봉사를 즐겼다. 박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수진 선생님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봉사활동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등산을 갔다. 돈 한 푼 안 드는 데이트였지만 진우는 행복했다. 6개월 후 진우는 수진에게 고백했다. 수진 씨, 저 수진 씨를 좋아합니다. 수진은 수줍게 웃었다. 저도요, 박 변호사님.
1년 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했다. 하객은 50명도 안 됐다. 신혼여행은 국내 제주도. 하지만 진우는 전에 없이 행복했다. 수지는 진우의 돈을 보지 않았다. 진우라는 사람을 봤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진우는 이제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진우와 수지는 아파트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보, 행복해요? 수진이 물었다. 진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죠. 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저도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과거의 진우는 강남 80평 아파트에서 불행했다. 하지만 지금의 진우는 송파 30평 아파트에서도 행복하다. 진우는 깨달았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였다. 소영에게 쏟아부은 20억은 아깝지 않았다. 그 돈으로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을 샀으니까.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진우는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했다. 이게 사랑이구나. 50년을 살아서 이제 알았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진우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영의 결말이 통쾌하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